우주 탐사의 역사는 냉전 당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이 우주 개발을 놓고 벌인 경쟁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전 당시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이념적 대립 중 우주 경쟁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주 기술이 군사 분야에 직접적으로 응용되며 국민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인해 촉발된 우주 개발의 역사와 다양한 우주 탐사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련의 스푸트니크 계획입니다. 소련은 냉전 중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우주 개발 프로젝트 스푸트니크 계획을 실시하는데, 이후 이 계획에 의해 최초의 인공위성이라 할 수 있는 스푸트니크 1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본격적인 우주 경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1957년 10월 4일 발사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고, 스푸트니크는 러시아어로 어린 동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푸트니크의 궤도는 근지점 228km, 원지점 947km였으며 위성의 무게는 약 83.6kg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관은 공 모양을 하고 있으며 4개의 안테나에 2대의 송신기를 장비하고 임무 수행 중 시속 3만 km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96분마다 한 바퀴씩 총 24일간 돌면서 지구를 향해 비프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당시 소련은 스푸트니크를 의도적으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 위로 낮게 발사할 수 있도록 궤도와 궤적을 계산해 놓았고, 그래서 당시 성능 좋은 망원경으로 지구에서도 관찰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호는 이듬해 1958년 1월 4일에 대기권에 돌입하였고, 대기권 마찰에 의해 불에 타 사라지며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2호입니다. 스푸트니크 1호의 성공 직후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소련은 스푸트니크 2호를 발사하였습니다. 러시아 바이코트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스푸트니크 2호는 2개의 광도계와 원측 계측기를 장비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생물이 실렸던 우주선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발사 당시 라이카라는 개가 탑승했고, 이를 위해 개를 위한 선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의 무게는 약 508kg으로 약 83.6kg 무게를 가졌던 스푸트니크 1호에 비해 훨씬 무거웠습니다. 위성의 궤도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지점의 거리는 약 212km, 원지점은 약 1660km 정도였으며 약 103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도는 속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의 외형은 원형이었던 1호와는 달리 삼각형을 하고 있었으며 생물을 싣고 있었기 때문에 우주선 내부를 밀폐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했고, 개를 위한 생명 유지 장치 또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발사 도중 절연체의 일부가 찢어져 실내 온도가 약 40도에 육박하게 되었고, 라이카는 기존에 계획되었던 열흘을 버티지 못하고 몇 시간 뒤 사망하게 됩니다. 1957년 11월 3일 발사되었던 스푸트니크 2호는 11월 10일 통신이 끊어졌고, 발사 162일 후인 1958년 4월 14일 지구 대기권에 재돌입한 뒤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스푸트니크 3호입니다. 스푸트니크 3호는 1958년 2월 3일 발사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약 3개월 후인 5월 15일 재발사하여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3호의 무게는 앞선 2호보다도 훨씬 무거운 약 1327kg이었으며 지구 물리학 연구를 위한 여러 계측기를 탑재하였으나 기계 고장으로 인해 측정 임무를 수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스푸트니크 4호에서 10호입니다. 스푸트니크 4호는 1960년 5월 15일 발사되었고, 스푸트니크 5호는 1960년 8월 19일 개 2마리와 생쥐 40마리, 들쥐 2마리 및 기타 여러 식물을 함께 실어보냈으며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였고, 기체 내에 있던 수많은 동물들도 생존하였습니다. 스푸트니크 6호는 1960년 12월 2일 발사되었는데, 당시 개 2마리가 함께 실려 있었으나 기체 내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고 맙니다.
스푸트니크 7호는 1961년 2월 4일 발사되었고 금성 탐사를 위한 금성 궤도로 추진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8호는 1961년 2월 12일 발사되었고 스푸트니크 9호는 1961년 3월 9일 발사되었습니다. 당시 9호에는 개 한 마리와 쥐 그리고 기니피그가 탑승하여 발사되었는데 지구 궤도를 돈 후 동물들과 함께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스푸트니크 10호는 1961년 3월 25일 발사되었으며 10호에도 개 한 마리가 탑승하고 있었고 이 외에도 여러 과학 장비와 TV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스푸트니크 10호는 지구를 한 궤도 돈 이후 무사히 귀환하였으며 이후 우주 탐사는 유인 우주선의 세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국의 익스플로러 계획입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성공에 충격을 받은 미국은 준비해오던 우주 계획인 익스플로러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 1호는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은 1958년 1월 30일에 플로리다 주에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의 설계와 제작은 캘리포니아 공대 소속 제트추진연구소의 과학자 윌리엄 피커링이 지휘하였고 아이오와 대학의 제임스 반 앨런 박사의 감독하에 익스플로러 1호 측정기의 설계 및 제작이 진행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는 근지점 360km, 정점 2520km의 타원 궤도로 약 114.9분간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당시 익스플로러 1호의 전체 무게는 13.97kg이었고 1호에 장착된 방사선 과학 장비의 무게는 약 8.3kg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는 12년 동안 궤도를 돌았고 1958년 5월 23일에 전력 부족으로 통신이 두절되었으며 1970년 5월 31일 불길에 휩싸여 전소되었습니다. 익스플로러 1호는 장기간 진행되었던 익스플로러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인공위성이었습니다. 익스플로러 2호는 앞서 진행된 1호 계획의 연장선에 있었던 인공위성으로 1958년 3월 5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으나 발사 당시 로켓이 고장을 일으켰고 결국 궤도에 도달하지 못한 채 실패로 기록됩니다. 미국의 익스플로러 계획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96호가 발사되었으며 2024년 발사를 목표로 97호의 개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련의 보스토크 계획입니다. 앞서 소련은 개 2마리와 생쥐 40마리, 들쥐 2마리 및 기타 여러 식물들을 우주로 보내고 무사 귀환에 성공한 스푸트니크 5호의 성공에 힘입어 같은 해 사람을 궤도에 보내는 계획을 실시합니다. 이 보스토크 계획은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을 실현한 계획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1960년대 지구 궤도에 발사된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보스토크 1호가 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보스토크는 러시아어로 동쪽이라는 뜻이며 이 우주선에는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탑승했습니다. 보스토크 1호는 1961년 4월 12일에 발사되어 근지점 169km, 원지점 327km의 궤도로 지구를 선회하였으며 약 1시간 48분가량 지구 궤도를 비행한 뒤 같은 날 오전 7시 55분에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하며 임무를 완수합니다. 세계 첫 유인 우주선의 발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오전 6시 7분에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어 발사 2분 후 1단 로켓과 추력 보강용 로켓을 분리해냅니다. 발사 3분 후 우주선 보호용 껍질이 우주선에서 분리됩니다. 발사 5분 후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 로켓으로 추진을 이어갑니다. 발사 10분 후 3단 로켓의 연소가 끝나고 약 10초 뒤 마지막으로 분리되면서 우주선은 궤도 169km에 진입합니다. 보스토크호가 궤도 비행을 성공적으로 이어나가고 약 1시간 뒤인 7시 2분 모스크바 방송국에서 보스토크 1호의 발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7시 25분 지구로 재진입하기 위한 역분사 로켓의 점화가 시작되고 7시 35분 보스토크 캡슐에 탑승해 있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캡슐로부터 탈출하여 낙하산을 펴니다. 약 20여 분 후인 7시 55분경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을 마친 유리 가가린은 사라토프 지역의 엔젤 지방에서 남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으로 무사히 착륙하게 됩니다.
보스토크 1호의 성공에 힘입어 소련은 곧바로 보스토크 2호 발사 준비에 돌입하였고 1961년 8월 6일 우주비행사 게르만 티토프를 태운 보스토크 2호는 약 25시간 18분 동안 지구 궤도를 16번이나 돌며 인류 최초로 우주에서 하루를 보낸 우주인이 됩니다. 이듬해인 1962년 8월에는 보스토크 3호와 4호를 동시에 발사하였고 두 우주선 간 상대 속도를 0으로 하여 함께 근접 비행하는 랑데부 테스트에 성공합니다. 1963년 6월 16일에는 보스토크 6호가 발사되었는데 이때 우주선에는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 발렌티나 테리시코바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머큐리 계획입니다. 소련의 보스토크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다급함을 느낀 미국은 최초의 유인 우주비행 탐사 계획인 머큐리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계획에 의해 미국 정부는 미 6회 공군으로부터 우주비행사 후보자를 선발해 훈련을 실시함과 동시에 발사체를 위한 로켓의 개발과 머큐리 우주선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시켰습니다. 이어 나사는 1959년 머큐리 계획에 참가할 7명의 우주비행사를 모집하는데 도널드 슬레이튼, 옐런 셰퍼드, 윌터 시라, 버질 그리섬, 존 글렌, 고든 쿠퍼, 스콧 카펜터가 선발되었습니다. 당시 선발 기준으로는 테스트 파일럿 출신이어야 하고 신체적으로는 나이는 40세, 체중은 82kg, 키는 178cm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스트 파일럿이란 비행기를 개발한 뒤 처음으로 그 비행기를 시험 비행하는 베테랑 경력의 비행사를 말합니다. 본격적인 유인 우주선 발사 이전에 나사는 안전을 기하기 위해 무인 로켓 발사, 동물 실험 등 여러 실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샘과 미스 샘 두 마리의 원숭이와 침팬지 햄이 준궤도 비행에 성공하였고 또 다른 침팬지 에노스는 궤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유인 우주선 이전에 다양한 실험 발사를 진행한 나사는 1961년 첫 유인 로켓 발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임무는 머큐리 레드스톤 3호 또는 프리덤 7호라 불렸는데 당시 머큐리 우주선을 탑재한 미사일의 이름이 레드스톤이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머큐리 레드스톤 3호의 탑승 우주비행사 선정은 1961년 2월 22일부터 이루어져 앨런 셰퍼드, 존 글렌 등 총 3명이 선발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여러 시험과 심사를 거쳐 앨런 셰퍼드가 최종적으로 선발됩니다. 1961년 5월 2일 앨런 셰퍼드는 우주선에 탑승하고 출발 준비를 마쳤으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발사가 연기되었고 1961년 5월 5일에 양호한 기상 상황 아래 발사 준비가 재개됩니다. 1961년 5월 5일 머큐리 레드스톤 3호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9시 34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이 발사는 TV로 중계되어 미국 전용으로 방송되었고 머큐리 레드스톤 3호는 총 비행시간 15분 22초, 최고 고도 187.42km의 탄도비행을 실시한 뒤 지상으로 귀환합니다. 3호는 발사 장소에서 487.26km 떨어진 대서양 해양으로 착수하였으며 앨런 셰퍼드는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머큐리 레드스톤 3호 성공에 이어 미국은 곧바로 다음 우주선 머큐리 레드스톤 4호의 발사 준비에 머큐리 레드스톤 4호는 호출부어 리버티벨 7호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미국이 머큐리 계획으로 발사한 두 번째 유인 우주선입니다. 4호 승무원으로는 버질 그리섬이 탑승하였고 백업 승무원으로는 존 글렌이 낙점되었습니다. 1961년 7월 21일 머큐리 레드스톤 4호도 3호와 마찬가지로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으며 총 임무기간 15분 37초 동안 최고 고도 약 190.39km에 도달한 뒤 대서양 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머큐리 레드스톤 4호의 발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발사 16초 뒤 로켓의 피치 회전이 시작되고 몇 초마다 이도의 속도로 상승 각도를 90도에서 45도로 변경합니다. 여기서 피치 회전이란 발사체의 이동 방향에 대해 수직의 수평면에 있는 축 주위의 회전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서 발사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면 정면의 모습은 변하지 않으면서 옆으로 도는 회전을 말합니다. 발사 40초 뒤 피치 회전을 종료하고 상승 각도 4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발사 2분 20초 뒤 엔진을 정지하고
최대 속도 초속 2.3km에 도달합니다. 발사 2분 22초 뒤 더 이상 불필요해진 비상탈출 로켓을 분리해냅니다. 발사 2분 24초 뒤 우주선을 로켓에서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2분 35초 뒤 우주선을 회전시키며 우주선의 내열면, 즉 로켓과 부착되어 있던 우주선의 밑부분이 전방으로 향하게 됩니다. 발사 5분 뒤에는 원지점, 즉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발사 5분 15초 뒤 역분사 장치를 통해 역분사를 실시하고 천천히 속도를 낮추어 지구 대기권으로의 진입을 준비합니다. 발사 6분 15초 뒤 사용을 다한 역분사 장치를 분리해낸 뒤 내열면이 표면으로 오게 하고 발사 6분 20초 뒤 지구 대기권으로의 재도립에 들어갑니다. 발사 10분 20초 뒤 남아있던 연료를 투기한 후에 발사 15분 30초가 지나 착수에 성공하게 됩니다. 약 15분가량의 비행 후 바다에 착수한 머큐리 레드스톤 4호는 착륙 후 비행사가 드나드는 입구 역할을 하는 해치가 폭발하게 되며 우주선 내부로 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버질 그리섬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던 해치가 우연히 폭발한다고 주장하였고, 이로 인해 이후 아폴로 1호에는 머큐리 레드스톤 4호에 장착되었던 폭발식 해치가 들어가지 않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정은 훗날 그리섬을 훈련 중 사망하게 만듭니다. 그의 사망 사건을 잠시 설명하자면 1967년 1월 27일 버질 그리섬과 에드워드 화이트, 로저 채피는 아폴로 1호의 시험 모듈을 이용한 훈련에서 이륙전 진행하는 모의 카운트다운 테스트에 참여했고, 당시 테스트는 실전과 같이 모듈에 들어가서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모듈의 내부 공기는 순수 산소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실험 도중 모듈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곧바로 구조대가 달려갔지만 해당 모듈에는 과거 버질 그리섬의 주정으로 인해 해치를 강제로 여는 폭발 볼트가 설치되지 않았고, 구조대가 강제로 해치를 여는데 약 5분이 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해치를 열었을 때는 이미 그리섬을 포함한 3명의 우주비행사가 질식사로 사망한 후였습니다. 그리섬은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안장되었고, 이후 2002년에 미국 명예의 우주비행사 전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머큐리 레드스톤 4호에 이어 미국 역사상 세 번째 유인 우주비행은 머큐리 아틀라스 6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962년 2월 20일 이전 두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으며 존 글렌 미국 공군 중령이 당시 우주비행사로 참여하였습니다. 우주비행사 존 글렌은 과거 미국 해군 조종사였으며 해군에서 근무하던 중 나사의 머큐리 계획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1974년부터 1999년까지는 미국 상원의원으로 정계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1998년 발사된 미국의 디스커버리호 STS-9호에 탑승하여 최고령 탑승 우주인으로 기록됩니다. 우주비행사 존 글렌이 탑승한 머큐리 아틀라스 6호는 궤도 경사 32.5도, 근지점 149km, 원지점 248km의 지구 저궤도를 약 88분의 주기로 총 3회 궤도 비행을 수행하였고, 이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궤도 비행 우주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머큐리 계획의 네 번째 유인 우주선은 머큐리 아틀라스 7호로 콜사인은 오로라 7호로 불렸습니다. 1962년 5월 24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 14번 발사대에서 머큐리 아틀라스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으며 우주비행사 스콧 카펜터를 태우고 지구 저궤도를 3회 비행하였습니다. 당시 머큐리 아틀라스 7호는 무게 1.35톤이었으며 근지점 154km, 원지점 260km의 궤도로 주기 88.3분의 속도로 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미니 계획입니다. 미국은 머큐리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곧이어 다음 단계인 제미니 계획을 준비하게 됩니다. 제미니 계획은 우주 공간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우주 비행사를 양성하고 달에 착륙하여 탐사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습득하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무중력 상태에서의 장기간 우주비행과 랑데부, 도킹 등의 우주 공간에서의 작업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제미니 계획은 머큐리 계획이 목표하였던 우주선의 궤도 비행과 회수 기술, 그리고 생명 유지 기술의 실용화와는 달리 달 착륙이라는 명확한 목표하에 진행되었던 계획 중 일부이고, 본격적인 달 착륙 계획인 아폴로 계획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실용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제미니 1호입니다. 제미니 1호는 제미니 계획의 최초 비행 기체이며 무인 우주선으로 1964년 4월 8일 발사되었습니다. 제미니 1호는 최초 계획부터 무인 우주선으로 계획되었으며
새롭게 개발된 타이탄2 GLV 로켓과의 적합성 시험, 통신 및 추적 시스템 등 각종 시험을 진행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역시 이전 머큐리 계획에서의 우주선들이 발사되었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으며 근지점 160.5km, 원지점 320.6km 궤도에 궤도 주기 89.3분의 속도로 지구를 약 3회 돌았습니다. 궤도를 3바퀴 돌고 난 뒤 예정되어 있던 시험은 모두 종료되었는데 애초에 착수 및 기체의 회수 계획이 없었기에 대기권 재돌입을 위한 역분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미니 1호는 대기 저항에 의해 자연스럽게 궤도가 저하되기까지 약 3일간 궤도에 머무르다 1964년 4월 12일 약 3일 23시간의 임무를 마치고 남대서양 해상에 낙하됩니다. 제미니 1호는 개발 초기부터 회수를 목적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기체의 내열 실드에는 큰 구멍을 4곳에 뚫어 대기권에 재돌입할 때 자연스럽게 기체가 파괴되어 소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미니 2호입니다. 제미니 2호는 제미니 1호와 같이 비행시험 임무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인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제미니 2호의 최초 조립 개시는 1964년 9월 12일에 행해졌고 1964년 11월까지 지상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상시험을 완료한 뒤 1964년 12월 9일 발사 개시되어 엔진의 점화가 이루어졌지만 점화 1초 후에 기체 이상 감지 시스템이 엔진 압력의 문제를 발견하였고 운영진은 곧바로 로켓 엔진을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제미니 2호의 재발사는 1965년 1월 19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어 최고 고도 171.2km의 탄도 비행을 실시한 뒤 자동 조종 시스템에 의해 발사 6분 54초 후 역분사를 실시하여 대기권 재돌입에 들어갑니다. 이후 발사 지점에서 약 3.422km 떨어진 대서양 해안에 착수하여 미국 해군의 이지스 순양함 USS 레이크 챔플레인호에 의해 안전하게 회수됩니다. 제미니 2호의 총 임무 시간은 약 18분 16초였고 이 임무 수행 기간 동안 연료 전지나 냉각 장치 등의 개선점을 발견하고 역분사 장치나 내열 실드의 성능을 확인하는 등 추후 유인 우주선 발사에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제미니 2호에 사용된 우주선은 이후 재정비를 거쳐 1966년 11월 3일에 미 공군 유인 궤도 실험실의 주도하에 무인기로 재발사되어 여러 시험을 진행한 뒤 재해수되고 현재는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 있는 공군 우주 미사일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미니 3호입니다. 제미니 3호는 이전 제미니 1호, 2호와는 달리 유인 우주선으로 발사되었으며 미국 최초로 2인 우주비행에 성공한 미션입니다. 제미니 3호의 우주선 이름은 더 몰리 브라운이었는데 이 이름은 우주선 착수 과정에서 침몰하였던 머큐리 레드스톤 4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타이타닉호 침몰의 생존자 몰리 브라운을 모델로 한 뮤지컬 The Unsinkable Molly Brown, 가라앉지 않는 몰리 브라운에서 이름을 가져와 명명하였습니다. 제미니 3호는 1965년 3월 23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체 타이탄2 GLV Gemini Launch Vehicle과 함께 발사되었으며 승무원으로 선장 버질 그리섬, 파일럿 존 영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제미니 3호는 근지점 161.2km, 원지점 224.2km의 궤도로 궤도 주기 88.3분의 속도로 지구 궤도를 비행하였으며 임무 시작 약 4시간 52분 후에 플로리다 반도 인근의 서대서양에 안전하게 착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미니 4호입니다. 제미니 4호는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또 세계에서는 두 번째로 우주 유형이 시행된 미션입니다. 4호의 임무 중에는 타이탄2 GLV 로켓 제2단과의 랑데부 비행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훗날 진행될 달 비행 계획을 위한 기술 개발의 목적을 두고 시행된 시험이었습니다. 제미니 4호는 1965년 6월 3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 LC-19 발사대에서 발사되었으며 선장은 제임스 맥디빗, 파일럿은 에드워드 화이트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당시 발사 장면은 통신위성을 사용하여 유럽의 모든 지역까지 위성 중계되었으며 근지점 162.3km, 원지점 282.1km의 궤도에 주기 88.94분의 속도로 안정적으로 진입하였으며 총 4일 1시간 56분 12초의 시간 동안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미니 4호의 여러 임무 중 랑데부 시험은 지구 궤도상에서 타이탄2 GLV 로켓 제2단을 목표로 행해졌는데 우주 공간에서 육안에 의한 거리를 재기 어려웠고 당시 궤도 자세 제어 시스템 OAMS Orbit Attitude and Maneuvering System을 이용한 접근 조작이 쉽지 않아 랑데부 시험은 포기하게 됩니다. 랑데부 시험에 이어 우주 유영 준비도 바로 이어졌는데 본래 랑데부가 성공하였다면 궤도 비행 2회차에 시도될 예정이었으나 랑데부 시험의 실패로 3회차로 연기됩니다. 우주 유영에는 파일럿 에드워드 화이트가 참여하였고 우주총을 소지한 채 선외로 나오게 됩니다. 선외로 나온 에드워드 화이트는 약 5m 떨어진 장소에서 몇 가지 행동을 수행한 뒤 약 15분 40초 후에 선내로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본래 두 번째 유영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첫 번째 유영에 나설 때 해치를 개폐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혹시 모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 유영은 취소됩니다. 약 4일간의 우주비행을 마친 제미니 4호는 플로리다 반도 인근의 대서양 해상에 안전하게 착수하여 승무원들은 헬리콥터에 의해 구조되고 우주선은 미 해군의 항공모함 USS 와이스프호에 의해 회수됩니다. 당시 미 국방부는 제미니 4호의 지원을 위해 총 인원 1,249명과 항공기 134기 그리고 함정 26척을 투입하였습니다. 임무를 완수한 제미니 4호는 현재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립항공우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미니 5호입니다. 제미니 5호는 아폴로 계획에 의해 달까지의 왕복 비행을 위한 장기간의 유인 우주 체류를 실험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임무입니다. 앞서 제미니 4호에서는 4일간 우주비행을 성공하였는데 이에 이어 5호에서는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4호의 2배 기간인 약 8일간의 우주 체류를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미니 5호는 1965년 8월 21일에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타이탄2 로켓을 이용하여 발사되었으며 근지점 162km, 원지점 350.1km, 궤도 주기 89.59분의 속도로 안전하게 궤도에 진입합니다. 제미니 5호의 최초 임무는 당시 5호와 함께 동시에 발사된 중량 약 34kg의 소형 위성과의 랑데부 시험이었는데 당시 5호의 연료전지 작동이 잘 되지 않아 전력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랑데부 시험 또한 취소됩니다. 비행 5일째에는 궤도 자세 제어 시스템 OAMS Orbit Attitude and Maneuvering System의 추진 장치 중 1기가 고장나면서 몇 가지 시험이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제미니 5호는 기존에 계획되었던 8일의 임무 수행 기간에 거의 근접한 7일 22시간 55분 14초의 임무 시간을 달성하고 예정 착수 지점에서 약 130km 떨어진 대서양 해상에 안전하게 착수하게 됩니다. 회수된 제미니 5호는 이후 휴스턴에 위치한 우주센터에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미니 6A호입니다. 제미니 6A호는 1965년 12월 15일 발사된 유인 우주선입니다. 나사는 당시 제미니 계획에서 번번이 실패하던 랑데부 기술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무인 우주선 아제나 표적기를 제작하여 제미니 6호와 랑데부 비행 시험을 계획합니다. 아제나 표적기는 1965년 10월 25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아틀라스 로켓으로 발사되었는데 발사 6분 만에 공중에서 그만 폭발해버립니다. 이에 아제나 표적기 발사 계획에 맞추어 1965년 10월 함께 발사 예정이었던 제미니 6호의 발사도 연기됩니다. 이렇게 임무가 미루어지면서 제미니 6호는 제미니 6A호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제미니 6A호와 제미니 7호를 동시에 궤도 비행시키며 제미니 7호를 랑데부 비행시험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 임무가 변경됩니다. 이러한 계획하에 장기 우주 체류 실험을 목적으로 한 제미니 7호가 제미니 6A호에 앞서 1965년 12월 4일에 발사됩니다. 이어 제미니 6A호의 발사가 1965년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2일 당일 발사 과정에서 로켓 NG 점화 1초 후 접속 플러그가 빗나가면서 컴퓨터가 이상을 감지하고 엔진을 정지시켰으며 이에 12일 발사는 다시 중지됩니다. 이후 원인 규명 및 대책 수립에 3일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1965년 12월 15일 마침내 재발사에 성공하게 됩니다. 당시 우주선에는 선장으로 월터 시라, 파일럿으로 토머스 스태퍼드가 탑승해 있었습니다. 15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제미니 6A호는 근지점 161km,
원지점 259km의 궤도로 진입하게 됩니다. 당시 계획했던 제미니 7호와의 랑데부 시도를 위해 제미니 6AO는 발사 94분 후에 궤도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미니 6AO는 7호보다 낮은 궤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당시 두 우주선은 약 1175km가량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미니 6AO는 초속 5km의 속도로 가속하여 멀리 떨어져 있던 제미니 7호를 따라잡기 위한 비행을 개시하게 됩니다. 발사 2시간 18분 후 궤도를 재수정하는 시점에서는 483km 거리까지 접근하였고 3시간 15분 후에는 434km까지 거리가 좁혀지게 됩니다. 제미니 6AO는 레이더로 제미니 7호와 교신하며 근지점 270km, 원지점 274km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미세한 궤도 수정을 반복한 결과 발사 약 5시간 50분 후 두 우주선은 900m 거리만큼 가까워졌고 본격적인 랑데부 비행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후 두 우주선은 약 90m에서 30cm 거리를 유지하며 총 270분가량의 시간 동안 지구를 3회 주행하며 랑데부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랑데부 비행을 마친 뒤 제미니 6AO는 다음날 제미니 7호보다 먼저 대기권에 재돌입하게 되고 1965년 12월 16일 1일 1시간 51분 24초의 임무시간을 마치고 대서양 해상에 착수하게 됩니다.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고 회수된 제미니 6AO는 현재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의 오클라호마 역사센터에 보관 및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미니 7호입니다. 제미니 7호는 앞서 소개하였듯 장기 체류 목적을 위해 발사된 유인 우주선입니다. 이는 앞으로 이어질 달 탐사의 아폴로 계획을 위한 다리가 되는 임무로서 제미니 7호의 목표는 약 14일에 걸친 장기 우주 체류를 실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미니 7호는 1965년 12월 4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선장 프랭크 보명과 파일럿 짐 러벨을 태우고 타이탄2 로켓과 함께 발사되어 근지점 161.6km, 원지점 328.2km 궤도로 주기 89.39분의 속도로 비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미니 7호의 제미니 6AO와의 랑데부 비행 및 여러 계획된 실험들은 비행 11일째에 모두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이후 우주선 내 승무원들은 독서 등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1965년 12월 18일 대기권에 재돌입하며 대서양에 안전하게 착수하게 됩니다. 제미니 7호의 총 비행시간은 13일 18시간 35분 01초로 당시 우주 최장 체류 기간으로 기록됩니다. 다음은 제미니 8호입니다. 제미니 8호는 1966년 3월 16일에 발사된 제미니 계획의 8번째 우주선입니다. 제미니 8호에는 선장으로 훗날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디게 되는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조종사로 데이빗 스컷이 탑승하였습니다. 이번 제미니 8호에서는 앞서 제미니 6AO에서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아제나 표적기와의 랑데부 및 도킹을 재시도하게 됩니다. 아제나 표적기는 제미니 8호 발사 이전에 먼저 발사되어 고도 약 300km, 주기 약 90분의 궤도에 진입하였습니다. 제미니 8호는 근지점 159.9km, 원지점 271.9km, 지구 공전 주기 88.83분의 궤도에 진입한 뒤 발사 약 1시간 34분 후에 궤도 수정을 개시하여 약 6시간에 걸쳐 천천히 아제나 표적기에 접근하게 됩니다. 도킹을 해제한 제미니 8호는 여전히 스핀을 하며 자세 제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선장 닐 암스트롱은 작동이 되지 않는 궤도 자세 제어 시스템을 즉각 정지하고 재진입용 자세 제어 엔진을 직접 조작하면서 스핀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때 역분사 엔진을 사용하게 되고 제미니 8호는 긴급하게 대기권으로의 재진입에 들어가면서 기존 착수 지점인 대서양이 아닌 오키나와 제도 동쪽의 태평양 해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제미니 8호의 예기치 못한 스핀으로 인해 기존에 예정되었던 우주 유영이나 재도킹 시험은 취소됩니다. 다음은 제미니 9AO입니다. 제미니 9AO는 달 비행 계획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시험을 목적으로 제미니 8호와 마찬가지로 랑데부 및 도킹 그리고 우주 유영 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미니 9호는 8호에 앞서 1966년 2월 28일 발사되었으나 사고로 인해 탑승해 있던 2명의 승무원이 모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5월 17일에는 제미니호와 도킹 시험을 함께할 아제나 표적기가 궤도 진입에 실패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1966년 6월 3일 마침내 9호의 발사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아제나 표적기에 다시 문제가 발생하여 도킹은 전면 취소되고
제미니 9AO에 탑승해 있던 선연이 우주 유행 임무를 수행한 뒤 지구로 복귀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미니 10호입니다. 제미니 10호는 1966년 7월 18일 발사된 제미니 계획의 10번째 우주선으로 제미니 8호와 제미니 9AO와 마찬가지로 궤도상에서의 랑데부 및 도킹 그리고 우주 유형의 임무를 가졌습니다. 1966년 7월 18일 타이탄 로켓과 함께 발사된 제미니 10호는 근지점 159.9km, 원지점 268.9km, 2일 22시간 46분 39초의 시간 동안 지구를 43회 주회하며 남대서양의 이상 관찰, 황도광의 사진 포착 등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여러 다양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1966년 7월 21일 플로리다 인근 대서양에 안전하게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서 황도광이란 지구의 시점에서 태양이 이동하는 경로인 황도면을 따라 분포하는 희미한 빛을 말하며 이 희미한 빛은 행성 간의 티끌로 인해 발생하고 곡갈 모양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제미니 11호입니다. 제미니 11호는 1966년 9월 12일 제미니 계획에서 11번째로 발사된 우주선으로 앞선 우주선들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타이탄 로켓과 함께 발사되어 근지점 160.6km, 원지점 279.1km, 주기 88.89분의 궤도로 총 2일 23시간 17분 09초 동안 지구를 44회 주회했습니다. 지구 궤도를 주회하는 동안 아제나 11호와 도킹에 성공하고 탑승 비행사였던 고든 비행사는 약 44분간의 우주 유형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아제나 11호와 제미니 11호를 로프로 연결한 뒤에 아제나 11호의 로켓을 분산시켜 고도 1367km까지 상승하는 기록도 세웠으며 로프로 연결된 아제나 11호를 제미니 11호가 끌어당기며 회전시켜 인공 중력을 만들어내는 실험에도 성공합니다. 여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제미니 11호는 1966년 9월 15일 대서양 해양에 안전하게 착수하며 임무를 완료합니다. 다음은 제미니 12호입니다. 제미니 12호는 1966년 11월 11일 12번째로 발사된 우주선으로 제미니 계획에서 마지막으로 발사된 우주선이기도 합니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타이탄 로켓과 함께 발사되어 근지점 160.8km, 원지점 270.6km, 궤도주기 88.87분으로 총 3일 22시간 34분 31초의 임무 시간 동안 지구를 약 59회 주회하며 여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제미니 12호는 제미니 12호 발사 98분 전에 미리 발사된 아제나 12호와 랑데부 및 도킹에 성공하였으며 탑승해 있던 우주비행사 올드린은 총 5시간 반 동안의 우주 유형을 성공적으로 수행합니다. 이후 1966년 11월 15일 제미니 12호는 대서양 해양에 안정적으로 착수하며 임무를 완수하게 됩니다.